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모든 근로자가 아니고요. 취업한 근로자입니다. 취업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왜냐?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근로기준법, 우리가 지난 1강에서 근로관계는 언제 성립이 된다고 그랬죠? 근로계약이 체결한 이후부터지 않습니까? 근로계약 체결하기 이전에는 근로관계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집 채용 단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취업한 근로자의 보호법이다. 그 다음에 근로자와 사용자, 국가의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여러분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조항에서 주어가 사용자가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럼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사법이지 않습니까?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니까. 그런데 만일에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형벌을 가하죠. 또는 과태료를 가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국가는 이 법을 잘 준수하도록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노동감독 행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가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이 법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제재를 한단 말이죠. 이걸 공법이라고 그러죠.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이건 모두 공법입니다. 그다음에 법의 준수를 만약 안 지키게 되면 형벌이나 과태료 같은 벌칙을 가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법을 반드시 지키게 합니다. 이런 것을 강행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근로기준법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어로서 이 근로기준법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보겠습니다. 1953년 5월 10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48년 7월에 개정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국가를 만들고 이제 대한민국에 필요한 법들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50년의 전쟁이, 6.25 전쟁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가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국가의 방향을 만드는 사람들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3년 5월 10일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 여러분들 국제시장이란 영화 보셨어요? 그거 봤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 부산으로 피난 내려가서 어려운 우리나라도 그죠? 피난 내려가서 할 때 국가의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이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을 만드는 산업화 기반도 없고 우리나라의 근대적 노사관계의 경험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은 일본의 노동관계법 그다음에 또 유엔과 ILO의 국제노동 기준을 참조를 해서 자, 그런데 97년 3월 13일 날 제2차 개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전이나 국가법령법을 살펴보면 제정이 13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때는 김영삼 대통령 때인데 여당이 새벽에 단독으로 국회에 비밀리에 회동을 하고 노동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굉장히 큰 심각한 정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97년 3월 13일 날 근로기준법을 새로 전면 개정을 합니다. 이때 야당에서는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제2차 개정을 법은 굉장히 제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개정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한 것은 2014년 1월 21일 날 개정한 것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미 국회에는 새로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법을 볼 때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 그거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이 현행법령 그래서 가장 최신의 법령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국회에서 너무나 그 법령들을 빨리빨리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규제가 제작이 된다 하더라도 국회가 매우 그 재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법령을 공부할 때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를 확인해서 최신 법령을 입수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되는 그 법에서 구성을 보면 모두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21개의 조항이 있고 부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이고요. 제2장은 근로계약입니다. 우리 이 1강에서 근로계약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학습했죠. 제3장은 임금이고요. 제4장은 근로시간, 휴식 이런 겁니다. 제5장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2조 제4항과 제5항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의 이 규정에 따라서 제5장에 여성과 성인에 관한 특별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장애인과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6장은 안전과 보건인데 이거는요 한 장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이 조항 하나만 있고요. 제7장은 기능습득, 제8장은 재해보상, 제9장은 취업규칙, 제10장은 기숙사, 제11장은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이 이제 그 노동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인데 공무원이지만 사법경찰관이 그다음에 제12장은 벌칙 이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근로계약하고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3장에서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근로기준법의 구성에 따라서 우리가 근로보호법의 강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3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이란 제3단원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을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의 기본원칙인데요.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법정 기준, 법으로 정한 근로조건이라는 뜻이죠.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를 90일이다 이렇게 정했으면 그 뜻은 적어도 90일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90일 이상이어야 된다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근로자 사용자는 이 최저 기준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법정 기준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됩니다. 얘는 헌법은 어디있는 다 물려줍니다. 그런데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최저 기준을 정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가 90일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출산 전후 휴가를 그러면 근로자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60일 합니다. 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서 다같이 그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대로 한다고 그랬죠. 자,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이 아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근로조건을 준수할 때는 또 어떤 원칙인가? 근로자 사용자는 모두 법령과 노사자치규범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분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면 서로 믿지 않고 서로 자기의 입장에 승하하기 때문에 서로 역지사지, 내가 근로자, 내가 사용자 이런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를 하고 상호 신의를 쫓아서 성실하게 존중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본 원칙은 근로자 평등 대우의 원칙, 강제 근로 금지의 원칙, 폭행 금지의 원칙, 중간 착취 금지의 원칙, 공민권 행사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은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 사람들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우하라고 하는 이 원칙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제2장 6조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모든 차별에 대해 금지를 하지 않고 남녀의 성으로 성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때는 차별적 대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볼까요? 근로자에 대해서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여기는 등이란 표현이 없기 때문에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해서 근로 조건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53년 5월에 이 근로자 평등 대우의 원칙이 근로기준법 제정될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요 네 가지를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을 차별 같은 경우는 차별적 대우를 해서 범위가 넓습니다. 인격에 대한 거, 또 근로조건에 대한 거 다 포함하는 의미죠. 그런데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기본법이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해석상 문제가 생깁니다. 즉 먼저 이 의미하는 바는 근로자에게 대해서 모두 무조건 똑같이 대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무리하게 처우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대우하고 허용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근속연수가 될 수 있겠죠? 근속연수가 오래되면 임금을 많이 받는다. 또 근속 실적이 좋으면, 근무 실적이 좋으면, 또 여성 근로자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수유하는 것은 여성 근로자의 고유한 모성 기능이죠. 근데 이 모성 기능은 남자하고 다른 겁니다. 남자들한테는 이런 기능이 없지요. 그러면 평등하게 대우하려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되니까 이 모성 기능을 이유로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시키는데 꼭 필요한 그런 사회 인력을 창출하는 기능, 유지하는 기능에 매우 필요합니다. 인력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UN ILO,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이 모성 기능을 이유로 여성 근로자를 특별 보호하는 것을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 평등, 사회적인 그 필요에 의해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 차등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또 이런 말씀 1강에서 드렸어요.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채용 차별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기 때문에 특별법인 남녀고용평등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 채용 차별인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형법 공부하실 때 죄형 법정주의라는 거 학습하십시오. 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만약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처벌을 못하게 되죠. 그런데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4가지를 이유로 딱 차별하는 걸 금지했기 때문에 이게 학력 차별이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가 학력을 이유로 처벌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불가니까 이런 게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죄형 법정주의로서 처벌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기본법이고 근로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왜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이 4가지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나머지 차별은 이래 다 허용한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법률, 그 다음에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기본법이 되는 법으로서의 그 위상이 인정이 안 되죠.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19가지를 예시를 해놓은 겁니다. 예시. 그러니까 차별을 하는 데는 어떠한 이유도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거죠. 그 외에도 다른 법에서도 근로기준법보다 훨씬 넓게 차별을 금지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용자가 이제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